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질 구조를 확인을 했잖아. 이렇게 지질의 구조의 모양을 보면서 지층의 나이도 확인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오늘은 지층의 나이를 확인해 보자. 이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상대 연대 측정법. 상대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 연대 측정법. 절대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상대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나이는 몰라. 하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나이 순서가 어떻게 되겠구나는 찾을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지층도 이 형태를 취해 놓으면 누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누구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절대 연대 측정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해서 거의 정확한, 여기서 거의라고 표현을 한 건 수치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일 뿐이고, 수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나이일 거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상대 연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지사학의 법칙이야. 지사학의 법칙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이용을 해 지층의 나이를 비교할 건데, 첫 번째가 수평 퇴적의 법칙이야. 자, 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층에 하나하나의 퇴적물이 쌓일 때, 그러면 지층면이 생기고 다시 또 그 다음 지층면이 생길 때 이 지층면은 바로 수평하다라는 거지. 누구랑 수평일까? 그래, 해수면에 대하여 수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왜 그래? 퇴적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별로 없어. 대부분 바다에서 퇴적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퇴적은 해수면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지층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지질 구조가 우리가 보기에 나란하지 않고 경사가 져 있는 애가 있다면 원래 나란했던 애가 어떤 지각 변동을 받아 휘어졌거나 기울어졌거나 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수평 퇴적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을 쓸 건데,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쌓여있는 지층이 훨씬 오래된 지층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새로운 지층이 쌓였다 라고 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거지. 세 번째, 관입의 법칙이 되는 거야. 관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는데 그 관입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한번 해볼까? 이미 지층이 있는 상태에서 관입을 하게 되면 이라는 뜻이 되겠지? 관입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암석들 또는 지층들부터 순서를 정해볼게. 가장 먼저 맨 아래에 있는 것부터. 왜? 지층 누중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지층이야 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애가 네 번째, 끼어 들어온 아이가 새로운 거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바로 이것을 관입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특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획암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얘가 1번의 포획암, 얘가 2번의 포획암 이럴 수도 있잖아. 바로 포획암이 원래 있었던 원암이라 그게 더 나이가 들었던 오래된 암석을 말하는 거고, 관입된 4번이 새로 들어온 암석이다. 그래서 암석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데 활용을 해줍니다. 이해가 됐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층 밑에 관입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관입은 아마 마그마가 들어온다 그랬으니 마그마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빗금을 친 이 부분이 변성이 된 부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1번으로 쌓인 지층이 될 것이고 요 위에도 변성을 받았으니 얘가 요 있는 곳에 들어와서 변성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고 관입이 된 경우가 세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똑같은 그림에서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관입에 의해서 생긴 변성암이 요 밑에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의 지층은 이미 관입이 된 애가 분출까지 해서 겉으로 드러난 이후에 그 위에 쌓였다라고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겠잖아.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순서다라고 해서 변성된 위치에 따라 생성 순서를 다르게 지정해 줄 수도 있다. 네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부정합이라는 게 나타나면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이 되고 그로 인해가 시대가 바뀔 만큼 시간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지사학의 법칙이 되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동물 화석을 이용을 해서 또는 식물 화석을 이용을 해서 화석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다. 그래서 동물 화석 또는 식물 화석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그 같은 시대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특히 이 동물이라고 하는 형태가 계속 화석이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지 비교를 해서 지층을 대비시켰을 때 같은 시대를 찾아내는 열쇠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상대 연대가 측정이 되면 이런 상대 연대를 측정해서 하나의 지층을 봤을 때 생성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지층이 아니라 A라는 지역의 지층, B라는 지역의 지층, C라는 지역의 지층을 다르게 갖다 놓고 그들 안에서 지층이 어디는 부정합이 있었고 어디는 없었고 어떤 순서로 얘네들이 쌓여왔는지를 비교해 줄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것을 지층의 대비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지층의 대비를 확인하면서 각 지층에서의 상대 연대, 즉 지층의 생성 순서를 비교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지층의 대비를 시작했을 때 아무 지층이나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되는 지층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지층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지층을 건층 또는 열쇠층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열쇠층을 정확하게 찾아놓고 거기서부터 위아래 순서를 맞춰가면서 서로의 지층의 생성 순서를 확인하는 거지. 이때 건층 또는 열쇠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층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누구나 아무 때나 생성이 될 수 있는 애로는 이걸 기준을 삼을 수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층은 응회암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응회암이 들어있는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재가 퇴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 아마도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있었을 거고 화산 활동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러 지층을 형성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각의 입장에서 또는 지층의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일어난 변동에 들어가므로 이 응회암층을 하나의 건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석탄층. 석탄층도 건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대 석탄기에 살고 있었던 양치 식물들이
탄화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층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연료로, 화석 연료로 꺼내다 쓰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지층이 아닌 거지. 그러므로 그 당시 환경에 특별히 만들어졌던 지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응해안층이나 또는 석단층 등을 주로 건층으로 활용을 하여 지층 대비에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찾아 상대 연대를 확인해 준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 연대가 아니라 절대 연대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까? 절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나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참 종류가 많겠지. 그래서 오랫동안 방사능의 양이 유지되는 동위원소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방사능의 양이 감소하는 동위원소도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의료나 식품, 사람에게 사용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짧게 금방금방 사라지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겠지만 이 지층의 나이를 측정을 할 땐 지층의 나이 자체가 워낙 길어서 이 지층의 나이는 방사능의 양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동위원소를 보통 사용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할 수 있는 나이대에 의하여 더 긴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기도 하고 이것이 더 빠르게 사라지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기도 하지.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반감기라고 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는 거야.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러면 이 반감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자. 자, 반감기는 처음에 100에서부터 서서히 줄어들다 보니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자, 여기가 100이었다. 그럼 100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50이 되겠네. 50까지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 T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50의 반인 25로 줄어들 때는 이 25는 반감기가 두 번이 지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T라고 부르게 되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반인 12.5%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3T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동위원소를 이용한 나이를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계산법을 반감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자. 첫 번째, 그래프로 활용하는 법. 그래프는 지금 보는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렇게 그려주는 그래프를 쓰기도 하지. 그리고 아예 여기가 100이다. 그리고 여기가 50이네. 라고 하고 그때 나이가 얼마야? 라고 주는 문제도 있어. 하지만 이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렇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원래 있었던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부르고 모원소가 줄어드는 만큼 분명히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원소는 또 다른 누군가로 전환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소가 생겨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즉 우라늄이 붕괴되면 우라늄의 형태가 아닌 다른 원소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바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0에서부터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이때 둘이 만난 지점으로 시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숫자나 표현을 없애고 내는 문제도 있다. 이해가 됐어?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은 양이 얼마냐라고 해서 남은 양을 알려주는 경우야.
즉 2분의 1 남았어 라고 하면 2분의 1은 1회 반감한 경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반감기 한 번 될 때의 요 시간이 이 지층의 나이다 라고 이해를 하겠지? 만약에 4분의 1이 남았다 라고 하면 이것은 2분의 1이 제곱 2회 반감을 해준 거구나 라고 해서 반감기 곱하기 2 하면 나이가 될 것 같아. 이해가 되나? 자, 요것을 예로 한번 들어서 풀어볼까 우리? 탄소의 동위원소, 이 탄소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얼마냐 라고 했더니 5700년이었던 거야. 근데 현재 이 지층에 남아있는 탄소의 방사능의 양은 원래 양의 8분의 1만큼 남았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지.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세제곱. 요게 바로 반감을 했던 반감 횟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t. 그래서 3 곱하기 5700년 했더니 이 지층의 나이는 17100년이다 라는 나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례식을 이용한 푸는 방법이 있다. 자, 비례식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비례식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로 문제를 내게 될 거야. 처음에는 모원소가 1이 있었고 자원소는 하나도 없었어. 그랬는데 이들이 1회 반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모원소는 2분의 1로 줄어들고 자원소는 2분의 1이 생기게 되겠지? 우리는 이것의 비를 1대 1이라고 한다. 전체가 2개인데 2개 중에 모원소가 하나만큼 남았구나 해서 2분의 1의 상태를 만들어 준 거야. 자, 여기서 한 번 더 반감을 하면 2회 반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요 식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1이 다시 줄어들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자원소는 이미 1이 있었는데 새로 생겨난 2분의 1까지 계산을 하면 2분의 1 대 2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1대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전체 4개 중에 모원소가 하나 남았네. 2분의 1의 제곱 2회 반감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가 3회 반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미 삐리삐리 계산 다 끝났지? 몇 대 몇이 되니? 1대 7이 된다. 왜? 3회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이것은 8분의 1과 같으며 전체가 8이 되어야 하니 1대 7이다 라는 비례식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지층의 나이를 상대 연대 또는 절대 연대로 측정해서 대충의 나이를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각 지층의 나이를 이용해 이 나이 때면 어느 시대가 되고 거기서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어떠한 환경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겠어?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